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2025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예산안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요. 무려 137조 6,480억 원입니다. 이게 올해보다 9.7%, 그러니까 구매액으로는 12조 원 넘게 늘어난 정말 상당한 규모인데요. 네, 정말 큰 액수죠. 12조 원이면 웬만한 부처 1년 예산보다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크게 보면 한 5가지 방향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 이걸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고요. 둘째는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큰 숙제죠.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 셋째, 수도권이랑 비수도권 의료 격차 이거 심각하잖아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지역 그리고 필수,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힘을 싣고요. 넷째, 의료 현장의 인력을 키우고 또 요즘 중요성이 커지는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늘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미래를 봐야죠. AI 기술을 복지랑 의료에 접목하고 또 바이오 헬스 산업, 이걸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말 포괄적입니다. 복지, 인구, 의료, 미래산업까지 다 아우르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랄까? 당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더 두텁게 지원하고 또 인구 구조 변화라는 큰 파도에는 미리 대비하고 어디 살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첨단 기술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이런 정부의 청사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께 좀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서 저희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기본적인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요. 저소득층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이 역대 최고래요. 네, 맞습니다. 그 기준 중위소득이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여러 복지 혜택 대상자를 정할 때 쓰는 일종의 소득 기준선이거든요. 이게 내년에 6.51%가 오릅니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에요. 6.51%요. 와. 네. 이렇게 되면 당장 생계급여 받으시는 가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만 7천 가구 정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월 최대 지급액도 12만 7천 원 올라서 이제 한 208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금액도 오르고 대상도 늘어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금액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수급 문턱 자체를 낮추려는 노력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는 겁니다. 문턱을 낮춘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단순히 소득 기준만 올라가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생계급여 신청할 때 좀 걸림돌이 됐던 게 자동차 재산 기준이었거든요. 이게 좀 완화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오래되거나 아주 작은 차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한 500만 원 미만 소형차까지는 재산 기준에서 좀 빼준다거나 하는 방식이죠. 현실적으로 바뀌네요.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청년층,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들의 근로소득 공제폭을 늘려줘요. 월 60만 원에다가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주니까 일하는 청년들이 급여를 받아도 생계급여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로 받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일할 의욕도 좀 생기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제도 개선들을 통해서 약 4만 명 정도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빈곤의 덫에 좀 벗어날 기회를 주려는 좀 더 적극적인 접근법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정말 좀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세세하게 신경 쓴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급여 쪽은 어떤가요? 거기도 변화가 있나요? 네. 의료급여 쪽에서는요. 그동안 정말 논란이 많았던 부양의무자 기준, 이게 드디어 폐지됩니다. 진짜요? 와, 드디어 폐지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의료급여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 변화만으로도 한 5천 명 정도가 새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걸로 보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 부담 좀 덜어주는 시범사업도 시작하고요. 또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원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한 특수식 식대 지원도 늘어나는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연금 쪽 지원도 확대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이거 이번 예산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데요.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잠깐 멈췄다가 다시 내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부 농업인들께만 좀 제한적으로 지원이 됐었어요. 네, 그랬었죠. 근데 내년부터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분들, 구체적으로 보면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기준도 충족하는 분들인데요. 약 74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께 1년 동안 매달 최대 3만 8천 원씩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와, 74만 명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네요. 그렇죠. 이게 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께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고요. 노후소득 보장 기반을 좀 넓히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 통합돌봄이라는 말 요즘 자주 들리던데 이건 어떻게 강화되나요? 네, 그 통합 돌봄 서비스, 이게 뭐냐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개인 필요에 맞게 이렇게 쭉 연결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근데 특히 주목할 점은 아직 관련 인프라나 서비스 공급이 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있잖아요. 그 183개 시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 단순히 확대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거군요. 네, 그냥 제도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게끔 맞춤형 돌봄 체계를 만들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개별적인 지원도 더 늘어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혼자 사시거나 좀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 위한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약 58만 명으로 늘어나고요. 또 고독사 위험이 높은 분들을 미리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 대상도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아, 고독사 예방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14만 명으로 공공일자리도 3만 6천 개로 늘어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나 방과 후 활동 지원, 또 스스로 재산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 돕는 서비스 대상자도 다 확대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좀 약한 고리들을 찾아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엿보입니다. 네, 정말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네요. 근데 또 동시에 우리 사회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라는 이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맞습니다. 이 안전망 강화와 함께 장기적인 인구 문제 대응이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는요. 우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한 살 더 늘립니다. 아, 한 살 더요? 네. 이렇게 되면 한 50만 명 정도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비수도권이나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월 최대 10만 원을 추가로 더 준다는 점이에요. 지역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현금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려는 어떤 정책적인 고민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지원이 강화되는데요. 남녀 모두에게 임신 전에 건강검진 비용 지원하는 사업 대상이 약 3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고요. 또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 건강 계속 관리해주는 시범사업 지역도 6곳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나 장애인 가구가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아, 기준이 많이 올라가네요. 네, 임신 준비부터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각 단계대로 필요한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 인구가 워낙 빠르게 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고령화 대응의 가장 큰 축은 역시 노인 일자리 확대랑 소득 보전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5만 4천 개가 더 늘어나서요. 총 11만 5천 개가 넘는 규모가 됩니다. 어르신들 사회 참여 기회도 늘리고 소득에도 좀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이죠. 11만 5천 개요? 와, 정말 많네요. 네,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도 한 43만 명 늘어서 약 780만 명으로 확대되고요. 기준연금액도 월 35만 원 수준으로 조금 인상됩니다.
소득 지원이랑 사회활동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거군요. 그거 말고 어르신들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같은 걸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공공후견인처럼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750명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아, 그런 지원도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오래된 공설 화장시설의 화장로를 좀 고치고 새로 짓는 지원을 늘려서요. 52기 추가. 장사시설 이용 불편을 줄이고요. 저소득층 어르신들 백내장 같은 개안 수술비 지원 대상도 연간 8,000건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정책들은 당장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아도 노년기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좀 세심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출산과 고령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다각도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핵심 분야,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수도권하고 지방 간의 의료 격차 해소, 여기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예산안에 의료 분야에서는 가장 강조되는 지점 중 하나예요. 소위 골든타임이 중요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응급의료, 그리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위한 모자의료 분야, 여기에 투자가 집중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권역 심내혈관센터나 지역 심내혈관센터를 5곳 더 지정하고요. 권역 1곳, 지역 4곳,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역 모자의료센터 15곳에 북만 관련 시설이나 인력을 보강해서 지역 안에서 필수 의료 역량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요. 그렇죠. 수도권으로 환자가 막 쏠리는 현상을 좀 완화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려는 중요한 발걸음이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응급의료기관들이 시설 개선이나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돕기 위해서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듭니다. 1,000억 원이요? 네. 특히 의료 자원이 좀 부족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는요. 낡은 장비 교체 같은 걸 위해서 191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새로 지원합니다.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어느 지역에서든 기본적인 대응은 가능하도록 지역별 역량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럼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나 밤이냐 휴일에 아이 아플 때 갈 병원 없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그런 문제 해결 노력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 병원의 응급병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환자를 좀 적절한 병원으로 연결해주는 광역 응급상황실 있잖아요. 네네. 거기 운영 인력을 30명 들리고요. 또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걸 27곳 더 늘려서 전국 120곳까지 확대합니다. 아, 달빛 어린이 병원 늘어나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들이 필수 진료 과목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 지원도 강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의료 영상 판독 같은데 AI로 활용하는 진단보조 시스템 도입 예산 142억 원이 편성된 점도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노력은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 목표로 모아지는 거군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경험 많은 시니어 의사, 그러니까 퇴직했거나 활동 안 하시는 의사분들 채용 지원을 늘려서 50명 추가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요. 또 지역에서 근무할 필수 의료 분야 의사를 따로 뽑아서 양성하고 그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도 6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아, 지역 필수 의사제도 확대되는군요. 네. 이처럼 인력 양성, 시설 투자, 시스템 개선, 아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풀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의료 격차 해소에 대한 절실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료 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인데요. 앞서 이야기 나눴던 그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네, 필수 의료 인력 확보,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여러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우선 의사들이 수련받는 병원, 그러니까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에 필수 의료 과목 비중 같은 걸 반영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좀 차등 지급해서 병원들이 필수 의료 분야 육성에 더 힘쓰도록 유도합니다. 병원 자체적으로 노력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외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처럼 좀 기피하는 과목에서 일하시는 전문의나 전공의 선생님들이 의료사고 같은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입니다. 아, 그것도 의사분들께는 중요하겠네요. 네,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죠. 그럼 간호인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피해 간호사 얘기도 있던데요. 네, 최근 의료 현장에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진료 지원, PA 간호사,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좀 체계적인 교육이란 관리를 위해서 교육기관 지정이나 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요. 또 이분들 업무 수행 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한 책임보험료 지원도 시작합니다. 피해 간호사 역할이 좀 제도화되는 거네요. 네, 의료 현장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또 각 직역 간의 역할과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투자 확대도 이번 예산안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정신건강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필요한 법률, 상담,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관이요. 기존 12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됩니다. 아, 전국으로 확대되는군요. 네.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 다시 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거든요. 이걸 폐지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요. 와, 소득 기준 폐지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문턱을 확 낮추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자살 예방 활동의 핵심인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600명 이상 대폭 늘려서 예방 시스템 자체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기 상황에 대한 사후 지원뿐만 아니라 예방 시스템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같이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신건강 지표들이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위기 지원이랑 예방 시스템 강화는 정말 시급한 과제고 이번 예산안은 그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활용 및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이건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AI 기술, 이걸 복지랑 의료 분야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네, 미래 준비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AI 기술의 접목입니다. 복지 현장에서는요, AI를 활용해서 어르신이나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의 안부를 묻고 확인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복지 관련 서류 작성을 돕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고요. 또 위기 징후를 좀 조기에 감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 기반 진단보조 시스템 도입 같은 게 추진되고요. 네. 특히 이런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나 의료 응용 제품 개발이랑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500억 원, 복지 300억, 보건 200억,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와, 500억 원!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관련 산업도 키우려는 구체적인 계획이랑 예산이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신약 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요. 병원이나 연구기관이 가진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데이터 바우처 사업 대상도 기존 8개에서 40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8개에서 40개요. 엄청 늘어나네요. 네, 그리고 또 개발된 의료 AI 기술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실질 지원 사업도 새로 만들어서 의료 AI 분야의 혁신 기업 육성을 촉진합니다. AI 기반의 의료 혁신을 위한 좀 탄탄한 기반을 다지려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AI와 함께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게 바이오 헬스 분야잖아요. 이쪽 R&D 투자도 크게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 R&D 예산은 1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감염병 대응 기술이나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같은 질병 극복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요. 또 혁신적인 신약이나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해서 국민 건강 증진, 그리고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 건강과 경제 성장 둘 다 잡겠다는 거군요. 그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나 의료기기, 또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고요?
특히 K뷰티로 유명한 화장품 산업 지원 예산이 엄청 늘었던데요. 아, 네. 예리하게 보셨네요. 화장품 산업 지원 예산은 528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3배나요? 와. 네. 해외 시장 정보 제공이나 현지 유통망 확보 지원, 맞춤형 제품 개발 R&D 지원, 그리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공동 물류센터 구축, 이곳 신설 목표 등등 아주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서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 키우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 3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단계에 특화된 펀드를 새로 만들고요. 또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K바이오 백신 펀드에 내년에 정부가 800억 원을 우선 출자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펀드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군요. 네, 이건 바이오헬스 산업을 그냥 제조업이 아니라 정말 고부 가치를 만드는 핵심 미래 산업으로 확실하게 키우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신호를 읽힙니다. 자, 오늘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5가지 핵심 분야를 쭉 살펴봤는데요. 와, 정말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네, 뜩 37조 원이 넘는 예산 규모만큼이나 정말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이걸 그냥 개별 사업들을 쭉 나열한 걸로 보기보다는요. 우리 사회가 지금 딱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취약계층의 삶을 보장하는 것,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거대한 변화, 점점 심해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그리고 AI와 바이오헬스라는 미래 기술 혁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 로드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더 두텁게 보호하고 또 피할 수 없는 인구 병화의 파도에는 효과적으로 대비하면서 사는 곳 때문에 건강 불평등 겪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AI나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기술에는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도 만들겠다. 좀 복잡하지만 이 중요한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큰 그림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내용들을 보실 때 단순히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간다더라 하는 사실 자체보다 이 변화가 나한테는 혹은 우리 지역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혹시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날까? 아니면 우리 동네에 부족했던 그 야간 소아과 진료가 좀 가능해질까?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진 못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변화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맥락을 좀 짚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예산안은 이제 막 발표된 계획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많은 계획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느냐겠죠? 137조 원이라는 이 막대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서 국민들이 그 효과를 진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실행 과정에서 혹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부작용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현장의 인력이나 시스템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을지, 그게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 사회의 돌봄 부담이나 의료 수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또 AI랑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이 미래의 노인 돌봄이나 건강관리 시스템을 또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 이렇게 오늘 다룬 내용들이 서로 막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을 텐데 그런 관계를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 딥다이브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